지난번에 이 모멘트 공률 상관 거동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했었는데, 묵은 콘크리트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콘크리트에 대해서 균형 발생 이전에 또는 균형을 발생 시점에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변형을 알면 응력 변형률 관계식에서 응력을 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평형 조건식에서 하중을 구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액션과 디포메이션 사이의 상관관계를 얼마든지 유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결국은 모멘트와 커버처의 상관관계를 구하는 거라면 맨 처음에 변형률도를 가지고 시작하는 게 가장 맞다는 거지. 그런데 균열이 발생되는, 여기 잘 들어봐야 돼. 균열이 발생되는 시점, 이 시점은 밑에 인장을 받고 있는 이 콘크리트가 자기의 파괴 계수에 도달하는 값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균열이 발생되는 시점의 변형률은 그쪽으로부터 유추해서 끌고 올 수가 있는데, 균열이 발생한 이후에 그 변형률은 어디에서 갖고 올 방법이 없어. 그렇잖아. 예를 들어서 균열이 발생하는 시점, 그거는 콘크리트가 밑에 있는 인장 응력이 자기의 파괴 계수에 도달할 때니까 0.63 람다 루트 FCK에서 FR 값을 얻었잖아. 그러면 균형이 발생되는 그 시점이니까 아직 탄성 구간에 가정을 해서 이쪽에 변형률을 구했지. 그 변형률로부터 나비 넥타이를 그리고 변형률도를 그리고 플레인 섹션 수리맨 플레인 베르누이 정리에서부터. 그런데 비율만 알지 정확하게 중립축의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중립축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평형 조건식을 이용했었잖아. 그런데 지금은 균열 발생 이후에는 변형률이 얼마다라고 하는, 우리가 어디 갔다 눈을 불을 뜨고 찾아도 그걸 찾아올 방법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3장에서 했었던 것처럼 이제 변형률의 한 값을 가정을 하고 들어가는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콘크리트의 최대 압축 변형률을 가정하는데, 이 최대 압축 변형률을 가정하는 것도 이제는 그 값을 맨 처음에 맨 땅에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안 해도 되지. 우리가 배웠잖아. 콘크리트의 극한 압축 변형률이 0.003이니까. 0.01의 압축 변형률로 가정을 했던 것처럼 얘도 0.001의 압축 변형률을 가정을 하기 시작하면 그거에 상응하는 어떤 공률 값과 그거에 상응하는 모멘트 값의 함정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궁극적인 우리의 목적은 모멘트와 공률의 상관관계를 알기 위한 거니까 어떤 수학적으로 계산으로 탁 떨어지는 게 아니니까 1대1 대응으로 구할 수밖에 없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변형률을 알면 응력 변형률 관계식, 그래서 응력을 구하고 그 다음 평형 조건식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작용력, 즉 모멘트를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변형률을 임포스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지. 그럼 맨 처음에 콘크리트의 최대 압축 변형률을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는 0.001 정도로 가정하면 문제 없겠구나라는 거를 우리는 3장에서부터 배워왔다는 거지. 여기에서 또 3장은 끝났으니까 이거 압축 변형률을 맨 처음에 어떻게 가정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질문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것은 나로서는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지. 왜냐하면 3장에서 액션은 달랐지만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최대 압축 변형률은 0.003이니까 0.001의 압축 변형률로 가정하는 것, 매우 리즈너블한 가정이다라는 걸 서로 알잖아 이제. 그래서 앞에서 공부한 내용들을 토대로 이제는 0.001이라는 것을 쉽게 가정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나비 넥타이가, 여러분 잘 보이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나비 넥타이가 나왔을 때 맨 위에가 0.001이라고 가정을 하면 비율들은 서로 나오는데 이 0.001일 때 요 밑에 있는 철근이 항복을 했나 항복을 안 했나 지금 현재는 알 수가 없지. 그게 왜 필요한 건데 나한테. 최대 압축 변형률을 여기서 가정을 했는데, 가정을 했으면 베르누이 정리에 의해서 이렇게 삼각형의 닮은꼴과 같은 변형률도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로는 맨 위에 탑 변형률 하나만 알잖아. 바텀의 변형률도 아직 모르고, 그리고 얘가 이렇게 왔었는데 공률 상태도 아직 모르니까 철근이 있는 위치에서의 변형률, 얘 철근이 항복을 했는지 안 했는지 나로선 지금 알 길이 없다는 거지. 근데 그게 왜 중요해? 우리는 철근의 재료적인 데이터를 완전 탄성, 완전 소속으로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로 하는 철근의 응력을 구할 때 얘가 요 구간에 있는지 요 구간에 있는지에 따라서 두 값이 완전히 달라지잖아. 그러니까 맨 처음에 내가 중립축을 구하기 위해서는 철근에 작용하고 있는 힘을 알아야 되는데 철근에 작용하는 힘을 구하려면 단면적 곱하기 철근의 응력이잖아. 그런데 그 응력이 요 탄성 구간에서는 후크의 법칙을 따를 거고 만약에 항복했다면 FS는 FY가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어느 값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FS 값이 영 다른 값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최대 압축률을 가정했을 때 맨 위에를 0.001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나비넥타이는 나오지만 철근에 있는 위치의 이 변형률이 철근의 보통 상태의 항복 변형률 얼마? 0.002에 도달하는지 안 도달하는지 지금 현재로서 나는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가정을 하고 가야 돼. 어떻게? 항복은 철근은 항복했다라고 가정하는 것이 통상 쉽지. 왜? FS는 FY가 돼버리니까. 항복하지 않았다라고 가정하면 FS는 탄성계수 ES 곱하기 엡실론 S가 되잖아. 그러니까 웬만하면 철근은 항복했다라고 가정하면 일단 계산은 쉬워지는 경향은 있어요. 그죠? 그러면 눈썰미 있는 학생들 여기 나를 잘 봐봐. 여기 얘가 0.001인데 얘가 0.002 도달에 항복을 하려면 요 B와 요 B가 결국 1대2는 돼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지금으로서는 중립축의 위치가 얼마인지 나로서는 알 길이 없지.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철근은 항복을 했다라고 통상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하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왜 철근 항복 여부를 가정해야 되는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이해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철근을 항복했다라고 가정하면 FS는 FY가 되니까 철근에 작용하고 있는 인장력은 단면적 곱하기 FS 대신 FY를 쓰면 되잖아. 그렇게 해서 이제 중립축의 위치를 구하려고 하는 바로 요 NT 값을 구하기 위해서 가정 여부가 들어갔던 거잖아. 그치? 그래서 중립축까지의 거리를 구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철근이 항복한다고 가정을 했는데 계산해봤더니 철근의 변형률이 항복을 하지 않았어. 그러면 애초에 나의 이니셜한 나의 추측은 잘못된 거지. 그러면 다시 철근이 항복을 하지 않았을 때, 즉 FS는 FY가 아니라 탄성계수 ES 곱하기 엡실론 S라고 놓고 다시 한번 계산을 하는 거지. 그치? 그렇게 해서 여기서 계속 계산해봤더니 철근이 항복했네. 그러면 바로 모멘트와 커버처를 계산하면 되지만 항복하지 않았는데 항복했다고 가정했는데 결과는 항복하지 않았어. 그러면 다시 한번 철근이 항복하지 않았을 때라고 가정을 해서 다시 계산을 한번 하고 모멘트와 공률 한 점을 여기에서 찾게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내가 물으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맨 처음에 이런 압축 변형률을 가정해야 돼? 왜 하필이면 변형률을 가정하고 압축 변형률을 가정한 것까지 좋았는데 철근은 왜 항복 여부를 우리가 봐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얘기할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대 B만 알고 있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중립축의 위치를 우리가 구해야 되고 그래서 맨 처음에 이 최대 압축 변형률 하나의 값을 제공을 했을 때 이렇게 힘을 받으면 위에 압축이 생기잖아. 그 압축 변형률을 가정했으면 밑에 인장은 얼마 생기는지에 따라서 공률이 나오잖아. 그 공률 한 점과 그 공률을 만들어내는 모멘트, 그 조합이 한 점이 되는 거지. 이제 그 점을 몇 개를 놓고 우리가 연결을 해나가면 그 단면이 힘을 받았을 때의 거동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모멘트 여기까지밖에 못 받아? 공률이 여기까지밖에 안 되네? 모멘트는 이꼴 8분의 1 WL 제곱에서 그 위에 올라갈 수 있는 W를 역으로 추정할 수 있잖아. W는 다시 데드로드 WD와 라이브로드 WL로 바뀌지. 데드로드는 어차피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위에 이 부재, 이 보호 위에 올려서 태울 수 있는 라이브로드의 한계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지. 준열이 갔어요. 그럼 어떤 거 지나갔어요? 하중이 뭐예요? 그 라이브로드는 이 단면 갖고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잖아. 금방. 그치? 그럴 때 써먹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이 공학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소프트웨어의 함정에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그래요? 내가 줘보세요. 한 이틀이면 내가 쫙 돌려줄게.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이면 뒷면에다가도 이렇게 그려서, 그거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엔지니어가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렇게. 바로 그 자리에서 솔루션을 줄 수 있는. 그죠? 그런 측면에서 이 모멘트 커버처 리스판스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